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핌의 오상용입니다. 새해 첫 방송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스튜디오에는 목대균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야, 이게 새해가 돼도 진짜 일 많네요. 네. 사건 사고가 그냥 끊이질 않습니다. 마두로부터 해가지고 좀더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올 한해 이제 퇴직연금 이제 포트폴리오 전문가 이 내용을 좀 약간 바꾸신 듯합니다. 기존에 예.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거 어떻게 네. 바꿔야 될까? 어떻게 하면 승리를 좋게 만들까? 매일 맞습니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솔루션은 기존하고는 거의 비슷하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원자재를 편입하는 거. 원자재라고 예. 하면 요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반짝반짝이는 금. 그리고 또 덜 반짝이지만 AI 데이터 센터에 많이 들어가는 후리. 이 두 개를 편입을 하니까 수익률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야. 2025년 같은 경우에는 15% 포트폴리오가 좋아지는 걸로 나타나서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왜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좋아지지? 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 퇴직연금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화폐가 타락했다라고 아주 고급 용어를 갖다가 쓰시더라고요. 그럼 금을 갖다가 이 가격에서 과연 편입하는 게 맞냐? 네. 고민이 너무 많이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비트코인, 금 편입하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퇴직연금 솔루션에 지금 저희들도 뭐 계속적으로 저희 다이내믹한 모델에서는 금이나 비트코인 추천을 계속하고 있지만 퇴직연금 자체도 이걸 투자하는 게 맞나? 예,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 좀 고민을 조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원자재 쪽 금하고 은을 봤는데 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준 미국 달러에 대한 우려감이 있잖아요. 재정 적자 우려감도 있고 화폐가 이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쪽을 중심으로 해서 신흥국의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갖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달러 못 믿으니까 금을 사고 있는 거고 인플레이션 압력 지금 CPI나 대한민국 물가지표 보더라도 생각보다는 안정적인데 향후의 비용 요인들은 아무래도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표적인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이 서비스 부족합니다. 물가도 많이 올라가겠죠. 향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공급망 같은 경우에는 아구 것만 쓰겠다고 합니다. 싼 거 두고서는. 싼 거 필요 없다.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지금 아주 단기간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당장 봤을 경우에는 금리 내릴 가능성 높고요. 물가는 안정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장기 투자라는 퇴직연금 자체가 장기 투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해체하려고 금 관련돼서 기관들, 개인들 모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특히 은도 요새는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 성장 좋거든요. 경기 성장 좋으면 금 가격은 지지해 주는 거죠. 거기다 AI 데이터 센터에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금이 또 생각보다 풍부하지 않아요. 쇼티지가 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예전도 한번 살펴봤지만 2030년까지 3조 달러, 5조 달러 투자한다라고 글로벌 IB들 계속 예상하고 있다 보니까 구리에 대한 쇼티지 예상이 아직까지는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이라는 말은 아니고 금하고 구리에 대해서 말씀이 약해지셨는데요. 저희 항상 약합니다. 소심하기 때문에 금하고 구리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은 지켜봐야 된다. 심지어는 퇴직연금조차도 이걸 갖다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걸 좀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앞에 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전통적인 포트폴리오가 주식하고 국채가 이제 6대4라고 하면 지금 이제 새로 이제 1대3이죠. 주식, 국채, 원자재 이렇게 6대1대3으로 해봤더니 무려 15%포인트의 어떤 수익률 차이가 나더라 이거잖아요. 채권 같은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보통 주식의 변동성을 갖다가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주식이 급락했다. 그럼 변동성이 커졌었다.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가 주식이 하락하는 거거든요. 과거 같은 경우에 그럴 때는
채권을 좀 팔아서 주식을 사가지고 목표 비중 60대 40으로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뭐 우리가 얘기했을 때 조정 혹은 리밸런싱이라는 고급 단어를 좀 사용하긴 하는데, 그 채권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그걸 대신을 인플레이션 해칭을 할 수 있는 원자재로 조금 비중을 바꿨더니만 성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게 최근에 너무 두드러지게 달라지는 거죠. 저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6대 1대 3. 네, 퇴직연금에서 너무 많이 하시지 말고, 왜냐면 금하고 운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솔직히 많이 두렵긴 올라갔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인플레이션 해칭에 대한 수요, 아무래도 화폐에 대한 그 우려감이 좀 커지다 보니까 퇴직연금에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반영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뭐 15% 정도 차이가 났다는 건 금하고 우리가 많이 몰랐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은 좀 조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단기적으로. 타이밍 한번 보시다가 네. 약간 꿀이나 금의 조정이 왔다 싶을 때 포트폴리오에 한번 좀 넣어보자 이런 생각을 네, 그런 해보시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여유 자금이 계시는 분들 중심으로 음. 해서 저희가 아주 다이내믹한 모델을 갖다 말씀드리는데, 보수적 여유 자금은 별로 안 바뀌어요. 안 예. 바뀝니다. 그렇지만 적극적 여유 자금, 보통 우리 이제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예, 계속 잘 저희 보고 참 있습니다. 잘 도망 다니는 것 같아요. 예. 안 좋은 거 빨리 팔고 예. 되는 것 쪽으로 손실 계속 네. 하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평균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 이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보다는 성과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손실폭도 생각보다 적고 예,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주식 팔고 네. 나스닥 다시 가자. 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연초부터 보게 되면 미국 주식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데, 기업 이익 증가율을 봤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 쪽이 조금 더 나아지고 있고, 반면에 중국은 자꾸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 주식 같은 경우는 매크로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아직까지 디플레이션적인 상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투자 쪽 관련해 가지고는 그게 공격적일 수 없는 국면이 되지 않을까. 공급망 재편 얘기를 갖다 작년에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또 관련해 가지고 부정적인 뉴스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센티멘트는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은행 쪽 이런 그 국영 기업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배당은 줍니다. 그런데 주가 탄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물론 테크 쪽은 예외입니다. AI 테크 쪽은 투자자들이, 심지어 중국 투자자들이 아주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중국은 변동성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모델은 변동성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덜 올라, 변동성은 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국하고 미국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중국을 탈락시키고 미국의 비중을 갖다가 다시 올리는 쪽으로 아주 모델이 좀 선회를 좀 한 것 같습니다. 테크 관련돼 가지고는 아무래도 할 얘기가 많죠. 이제 CS 우리 이제 올해 들어서 참 연초에 마두로 때문에 시끄럽긴 했지만은 정작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주목했던 부분은 CS입니다. 네. 이게 막 엄청난 화두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항상 뭐 요 근래에 들어서는 항상 그랬었죠. 네. 어떻게 좀 이번에 보시면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으신 게 있으실까요? 뭐 CS 관련해서 조금 더 하고. 네네네. 작년부터 이제 그 연가정만 하면서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것 중에 2025년을 놓고 봤더니만, 뭐 저희가 나스닥을 또 편입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고민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이 좋아하는 보이나 이 자금 투자하는 규모에서 자꾸 분산화가 되고 있어요. 다각화가 되고 있고, 연초 이후의 수익률만 딱 보게 되면 물론 아주 작은 기간입니다만 이머징이 강세예요. 맞아요. 예전보다. 그래서 글로벌리하게 이제 봤을 때는 중국 외 지역 이런 쪽으로 자꾸 그러네요, 돈이 막 진짜. 흘러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과거에는 M7만 투자하면 아주 문제가 쉽게 풀렸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M7 이외에 다른 섹터로 되고 있는 거고, 과거에는 미국만 투자하면 아주 투자가 쉬웠는데 요새는 미국 외 지역에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조금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저 하단의 왼쪽 차트는 가장 앞에 있는 게 코스피인가요, 저게? 예. 와. 코스피가 YTD 수익률 넘버원. 네, 저 투자하시는 분들은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이제 코스피를 좀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주가 변동에
항상 조바심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떨어지면 문의 전화가 너무 많이 옵니다. 저도 그래서 상당히 힘든데 그 생각을 못했던 장인 것 같아요. 네. 원달러는 지금 약세를 보이고 계속 올라가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코스피는 강세고 그러니까 정말 예전에 좀 다른 보기가 부분 같습니다. 힘들었던 그런 구도입니다. 투자가 생각보다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세계로 놓고 보면은 네. 미국 비중보다는 여전히 좀 미국 바깥 비중도 좀 이렇게 우리가 눈여겨 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2024년 같은 경우에는 네. 모든 모멘텀이 다 미국에 집중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모델 보게 예, 되면 예. 2024년은 뭘 다른 데 투자해. 미국 투자하지. 그러지 그렇게 갔는데 말고. 예. 그 2025년 가면서 예. 살짝 중부터 빛났었죠. 2024년 9월에 예. 잠깐 예. 빛났었고요. 2025년에도 잠깐 반짝했고 그러다 예. 보니 모델도 반등하나? 막 쫓아간 거죠. 그러다 갑자기 코스피가 확 등장한 거죠. 와, 한국으로 가자! 그래서 한국 쪽도 늘렸었고요. 예. 근데 요새는 포트폴리오가 예전 대비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고 다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옛날에는 비트코인 사면 심플했거든요. 비트코인이 최강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갑자기 비트코인 모멘텀도 약화된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에서도 뭘 투자해야 될지 몰라서 모델이 갈팡질팡하는 거죠. 저희 모델이라 함은 심플합니다. 상대적으로 주가 많이 올라가는 거 그리고 절대적인 수익률 내는 걸 갖다가 일반적으로 편입하게 돼 있는 로직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가 좋아 했을 때는 예전 대비해서는 특별히 뭘 갖다가 좋다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다 고만고만해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 이런 쪽의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약속의 땅은 잘 안 보이. 올해는 확실한 약속의 땅이 점점점 없어지고 좀 더 있었습니다. 많이 이제 다양하게 좀 두루두루 봐야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죠. 과거에는 M7 투자하고서 놀면 됐는데 중국은 이제 골드만이 만들었지만 네. T10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 종목만 투자하고 있으면 편했었는데 요새는 갑자기 섹터별로 로테이션도 나타나고 가치적 올라오고 그러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요새 네. 국제유가가 또 급등을 그렇죠. 했잖아요. 예. 마두로 납치되면서 이란하고도 이란하고 전쟁한다고 싶고. 하고 예. 쉽지 않습니다 요새. 그래서 이전보다는 이 컨비션 레벨을 조금 줄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올해 가장 연초에 화두였던 CS 한번 네. 보시죠. 네. 좀 어떻게 새로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는 좀 많이 얻으셨나요, 우리 대표님? 너무 어려워서 네. 처음부터 끝까지 AI였다. 네. 이번에 CES는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AI 관련해서 이 AI를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느냐 예. 많은 걸 보여줬고요. 예. 심지어는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이 AI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익을 갖다 창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유통 채널 쪽에서도 이런 노력들이 아주 다채롭게 진행 중입니다. 뭐 그런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근데 단연꽃은 우리 젠슨항의 엔비디아 기조연설이었죠. 예, 이번에 이제 베라 루빈이라고 해서 블랙웰 울트라 다음에 모델을 갖다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GPU 블랙웰 대비해서 5배 정도 성능이 강화가 됐다라고 합니다. 추론 쪽에서는 이렇게 강화된 성능을 갖다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학습에서는 3.5배 정도 증가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규모 훈련하고 추론적인 측면에서 성능이 이전보다 월등히 좋아졌던 모델을 갖다가 공개를 했고 올해 하반기에 나온다고 합니다. 예, 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좀 더 빨리 나온 것 같아요, 이번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뭐 로드맵대로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에서 문제였던 뭐 발열적인 문제를 갖다가 이전보다는 많이 개선돼가지고 열은 적게 내고 성능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 비용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급격하게 운영 비용이 떨어지고 있다. 효율성이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베라 루빈이 단지 문제가 아니라 이 베라 루빈 가지고서 뭐 할 거냐라고 하는 게 핵심인데 이번 CES 2026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얘기했던 거는 이 GPU를 가지고 이 서버 렉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추론을 뛰어넘어서 피지컬 AI를 가동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생태계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거였죠. 그래서 뭐 생태계로 하게 되면 이 로봇을 갖다가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옴니버스라고 하는 생태계를 예전에 얘기했었거든요. 2025년 이제 행사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이걸 더 구체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벤츠랑 협력 얘기는 쇼킹했었던 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벤츠가 사실은 인공지능이 그 자율주행 기능이 없거든요. 예. 근데 벤츠랑 협력하면서 내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줄게. 너는 하드웨어만 달라.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번에 피지컬 AI 생태계 관련해가지고 많은 제품들을 공개를 했는데 그것도 얘기하면 다들 어려워서 예. 조금 생략하고 아무튼 그 피지컬 AI라고 하는 거를 갖다 구체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였죠. 그 현대차랑 현대모비스가 지분을 가지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회장님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부럽습니다. 예, 비상장인데 상장되면 저 시가총액을 갖다 어떻게 선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틀라스를 갖다가 대중에다 공개를 했는데 이 사람의 그 관절이 보통 한 200개 정도에서 300개 정도 저도 정확하게 몰라요. 예, 그 주워 들어온 거라서 그 관절이 있어야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하는 게 미세하게 움직이는 게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아틀라스가 53개 정도, 제가 알기로는 기억나요. 53개 정도 되는데, 그걸로 되게 유연한 동작을 갖다가 해서 이번에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틀라스를 갖다가 현대차 공장이죠. 조지아 공장에서 2028년 3만 대 양산 계획이 있고요. 요걸 조지아 공장에다 이제 실전 배치를 해가지고 그렇죠. 뭐 만들겠습니까? 차 만들어야죠. 사람이 안 만들고 이제 저 아틀라스가 네. 초이고 닦고 하는 그 일을 그쵸. 하는 것이죠. 사람이 없는 공장이 이제 현실화되는 거죠. 중국에서도 이런 걸 시도를 많이 하는데 중국 유니트리도 이번에 정말 가격이 싸죠. 2천만 원짜리 지원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까이 와 있고 있구나. 그러면 얘를 갖다가 얘 움직이는 두뇌가 필요한데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AI 시스템에 관련해 가지고 엔비디아가 베라루빈이라고 하는 이걸 갖다 사용하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이 휴머노이드 쪽에서 과연 이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생태계가 정말 파워풀하구나. 이 휴머노이드 로봇만 먹는 게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자율주행도 지금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엔비디아 자율주행 오픈소스 AI 모델의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알파마요. 네, 뭐 마요네즈도 아니고. 저 맨 처음에 저게 뭐야?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마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자율주행에 관련된 어떤 AI 모델 플랫폼을 제공한 거죠. 이걸 갖다가 지금 벤치에다가 장착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AI는 모니터 안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모니터 밖으로 나와가지고 로봇에 들어가고 자동차로 들어가고 이제 그 속도가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이번에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아요, 저는. 네. 아까 전에 이렇게 아틀라스 이거, 얘 한번 영상 보고서는 아까 좀 깜짝 놀랐어요. 놀라셨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이 그간의 어떤 노동의 대체에 있어서 뭐 육체 노동까지는 아직은 좀 멀지 않았겠나 했던 부분들이 3, 4년 안에는 또 이제 바로 이제 그쪽으로 현장 투입될 그런 가능성도 되게 높아지고 그거는 올드했던 산업들의 생산성을 정말 획기적으로 같이 이제 올려줄 수 있는 우리가 그 작년에 이제 그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AI가 실제 다양한 산업에서의 생산성을 얼마나 높여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더 그 속도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좀 빨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가지게 됩니다. 말씀하셨듯이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AI에 관련해서 계속 투자될 거냐. 이제 TSMC 실적이 지금 최근에 나왔지만 TSMC가 캐펙스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그 의지를 보여줬거든요. 정말 수요다. 수요는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주가 측면에서의 놓고 봤을 경우에 아직까지는 많은 주식들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향후에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필요한 펀딩, 자금 조달 이런 문제로 인해서 출렁거릴 수 있는 리스크는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AI를 계속 봐야 되겠다라는 게 이번 CES 2026의 저희 시사점인 것 같고 펀드에서 봤을 경우에도 저희가 투자했을 때 보게 되면 이걸 갖다가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없겠구나. 뭐 많이 올랐다고 그냥 단순히 팔고 잊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은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 측면에서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게 이번에 CS 2026의 시사점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잠시 제가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주실까요? 제가 안 가봐서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아직 있습니다. 있죠. 예. 아직까지. 근데 우리나라 한국의 그 제약회사들, 바이오 회사들 다 가고 싶어서 날린 게 JP 모건 컨퍼런스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전 직장 이제 저한테 부탁이 많이 왔어요. 예, 이걸 초청자 받아줄 수 있냐고. 그때는 좀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어서 예, 한국 기업들이 너무 가고 싶어하는 그 컨퍼런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헬스케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를 뭐 하나 딱 대라 그러면 저겁니다.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근데 왜 저게 그 유명하냐 하면 저기서 온갖 기업들이 다 만나요. 그리고 그 한 해의 트렌드 자체를 갖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어떤 그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번에 가장 큰 핵심 아이디어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최애국 약가죠. 그 약가에 대한 리스크가 생각보다 많이 완화됐구나 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미국에 투자하겠다라고 굴복을 했지 않습니까? 많은 대형 제약사들이 미국에 투자하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관련된 그 관세 리스크가 상당히 부분에 해소가 됐었고, 그렇고 이 지금 주가가 그 주요 빅파마들의 실적 가이던스를 반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업사이드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헬스케어가 생각보다 싸볼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했고요. 힘든 고비를 넘겼으니까 대형 제약사들도 성장하겠다. 많은 목표를 제시했었고, 성장을 하려고 하면 이게 사실 약으로 채워야 되거든요. 제약사니까 약을 팔아야 되잖아요. 약품을 팔거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특허가 끝나요. 특허라는 거는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싼 가격에 나만 팔 수 있어. 막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너무 팔아. 막 이런 거고. 혹은 내가 일정 기간 동안 이걸 향유하겠어. 이런 부분인데 이게 특허 절벽되는 상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제약사들이 고민이 많은데 그 우리 편의점으로 보게 되면 물품들이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러면 M&A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여러 가지 기술력이 가지고 있는 신흥국에 있는 회사들한테 접촉해서 너네 물건 괜찮니? 물어보고 사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 접근해 오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 된 거죠. 그래서 한국의 기업들이 기술 수출을 많이 합니다. 혹은 M&A 대상도 있겠죠. 그럼 뭐 이미 많이 노출됐다라는 그런 느낌은 좀 안 드시고 예전보다 이게 M&A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몇 건 안 됐어요. 25년 증가하고 26년 더 증가할 것 같아요. 지금 느낌상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기술 이전 수출도 저희가 이제 임상을 거쳐서 1, 2, 3, 1, 2상 이제 단계, 특히 1상 단계 있을 경우에는 2상, 3상으로 가게 되면 이게 마케팅 비용이나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 많이 드는 걸 갖다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러면 기술 수출하겠다, 라이센싱 아웃하겠다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데 그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도 이런 거에 대한 의지를 갖다 많이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중국 회사마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들이 막 오고 가니까 저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글로벌로 인기를 갖다가 얻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거를 투자를 할 때는 그 미국의 빅파마를 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피합병이 될 만한 그 작은 애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좀 약간 그럭저럭 좀 쓸만한 이런 거를 좀 골라야 되는 걸까요? 전문가라면 당하는 걸 사야죠. 근데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고 저희가 이게 뽑기 운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은품 뭐 하면 경품을 하면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저는 그런 뽑기 재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알고 사는 건 모르겠는데 간택당할 확률이 제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기술을 저걸 잘 아시는 분이고 운이 좋다고 하면 뭐 그 당하는 M&A를 당하는 회사들, 캔디데이트 후보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회사들 갖다 사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왜 확률이 낮고 잭팟은 터지겠지만 잭팟은 분명히 터집니다. 왜냐면 빅파마들 돈이 많거든. 그리고 사야 돼. 그러면 누군가 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잭팟은 분명히 터집니다. 그렇지만 그 잭팟이 터지는 기업을 들고 있을 확률은 생각보다 낮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ETF를 그렇게 옹호하지는 않지만 헬스케어나 바이오는 ETF가 맞다 라고 주장합니다. 전문가도 잘 몰라요. 제가 봤을 때는. 뭡니까 이 간혹 이제 뭐 자그마한 회사인데 미국의 바이오 업체인데 이틀 전에는 한 뭐 40% 하락했다가 또 보면 또 엄청 올라와 있고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진짜. 한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예. 모르고 투자했는데 잘못 투자했다고 후회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더니만 100% 올라 있는 거예요. 뭐지 그랬더니만 로시가 사게 됐대요. 뭐 아니면 또 예. 그래서 예. 이거는 참 저도 잘 모르는 영역 같고요. 근데 네. 헬스케어 지금 자체가 그냥 방어주적인 성격으로 봤을 경우에는 올해 좀 관심을 그렇죠. 가져볼 섹터 중에 하나는 분명하다. 왜냐하면 현금 흐름은 창출하잖아요. 예. 그래서 쌉니다. 워낙 그 리스크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좋아지는 모멘텀들을 자꾸 찾아가고 있어요. AI, 우리 앞서 얘기했던 것도 AI가 또 이런 거에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요새는 신약 개발하는데 예전에는 몇 년 걸렸던 일을 갖다가 몇 달 만에 해버리고 예. 비용도 저렴하게 하고 있고 성공 확률도 높이고 있기 네.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AI랑 바이오, 테크가 결합이 됐을 때 생각보다 시너지가 많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우리 M&A나 라이센싱 아웃하면서 한국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그 라이센싱 하는 것 중에 중국 기업들도 많이 지금 그 수가 증가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한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쪽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자죠. 네, 한국 입장에서 볼 경우 기술 수천을 하려고 했는데 더 좋은 게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아 이게 이 미운 중국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 그쪽이 괜찮다고 하면 우리랑도 파트너십을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또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수 있는 관계가 되고 있다. 복잡한 애증의 관계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이오도 세군요. 저는 중국 거는 좀 입에 넣는 건 되게 좀 조심스러워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아, 저는 뭐, 저는 저기 2년 반 동안 주말마다 다녀봤기 때문에 겁이 없습니다. 워낙에 네. 뭐, 예. 하여간 이게 헬스케어. 네. 정말 앞으로 보면 AI가 궁극적으로 이게 가다 보면은 생명 연장의 꿈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AI가 뭐 이런 뭐 다양한 그간의 신약 개발에 들어갔던 시간과 비용을 줄여줄 수도 있다는 점 이런 거 뭐 아주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준비해 오신 게 보니까는 우리 또 그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좀 아파하시는 그런 섹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보니까. 일주일 사이에 예. 된소리를 맞았죠. 아무래도 저게 이제 올해 가을에 있는 이제 중간 선거를 내다보고서 저런 비슷한 것들이 앞으로도 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소개를 약간 해주십시오. 포퓰리즘이죠. 예. 최근에 이제 신용카드 관련해서 금리를 예. 지금 미국은 20%, 예. 제가 좀 숫자로 봤을 때는 20% 초반대로 알고 있는데 23%로 기억은 하는데 뭐 예. 데이터마다 좀 달라니까 예. 20%라고 하겠습니다. 예. 보통 신용카드 금리가 20%대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카드론. 예. 네. 그걸 10% 내려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들 좋아할지 알지만 사실 뭐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신용카드 20% 금리 쓰다가 10% 하면 얼마나 소비자 입장에서 좋아하겠어요. 예. 당연히 좋아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저걸 갖다가 실제로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나 카드사 그렇죠. 입장에서 봤을 때 환장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금리를 갖다 책정할 때는 그 리스크, 신용도를 보고서 맞습니다. 책정을 하는 건데 이 10% 내라 그러면 갑자기 그 남은 그 엄청난 스프레드는 어디로 간 거냐.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저신용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출이 예전보다 막히겠죠. 위축될 수밖에 네. 없다라는 게 되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최근에 굵직굵직한 은행사, 상업용 은행뿐만 아니라 카드사, 예. 비자 마스터 비자 마스터. 갑자기 급락했죠. 예. 야 이거는 조금 약간 좀 정보가 심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우리 그러니까요. JP 모건 좀 전에 얘기했는데 JP 모건 다이몬 회장도 막 노벨 대발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예. 그래서 가격을 찾아가는 게 금융시장의 순기능인데 이걸 갖다가 정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예. 정책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요새 연준 의장도 바꾼다고 지금 난리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 연준이 뭐 금리를 안 내려 그러면 내가 억지로라도 다 낮춰버릴게 뭐 이런 어떤 강한 푸시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연준 의장이 원래 저 사실 5월달에 교체 예정인데 보통 연준 의장 교체 전후에 시장이 약간 불안하거든요. 예. 새로 들어오신 분 잘하실까? 약간 의구심도 있고 저 사람이 뭘 할까? 조심조심 하거든요. 금융시장 전체가.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라는 건 전 세계의 그 글로벌 투자 자금의 기준이 되는 건데 그 기준점이 막 흔들릴까봐 걱정이 되는 건데 이러면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그냥 막 어떻게 보면
매스를 가고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 시장의 어떤 순기능하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조금 불안해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포퓰리즘이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한 거와 다르게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예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조심조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런 섹터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몇 가지 식품 가격 뭐 올리지 말아라고 이렇게 막 비트기 뭐 있었고. 좀 전에 얘기했던 헬스케어도 대표적이었죠. 그러니까요. 약값도 이제 약간 무슨 최고로 그러지 제일 싼 걸로 해. 그러니까 사람들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좋습니다. 표를 얻기에는 좋겠죠. 그렇긴 한데 예. 저게 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디서 또 뭐가 툭 튀어나올지가 또 알 수 없는 예. 그런 부분은 또 있네요. 장기적으로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가는 게 경제고 투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 항상 뭐 유튜브 보시거나 뭐 저희 뉴스film 채널 보시면서 예. 업데이트 하시고 그런 네. 점에서 조금 더 이전보다는 네. 경계심 가지고 2026년 한 해를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 네, 될까요, 네, 대표님? 맞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